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김용훈의 단편 다 다른 사나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4년 현대문학의 토정비결 계단으로 등단했습니다. 1966년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였고 주요 작품으로는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단편 산행, 한국문학상 수상작인 장편 안개꽃, 월탄문학상 수상작인 고향, 동서문학상 수상작 해일, 한국소설 문학상 수상집 가능한 애정을 비롯해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희곡집 다 다른 사나이가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합니다. 지은이, 김용훈, 다 다른 사나이. 서적 외판사원이던 우리 친구 박만수가 돌연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진작에 듣고서도 설마 했었던 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박만수는 그럴 사람이 또 그럴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전혀 말이 없는 꽁생원도 아니었다. 박만수는 온순하고 착한 사내로서 우스갯소리도 곧잘 짓거려 항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웃겨주는, 어쩌다 술자리에 가면 젓가락 장단에 노래도 잘 불러 인기가 그만이었다. 비록 개딱지만 하지만 그에겐 집도 있었다. 자기 집이었다. 요즘에 집 없는 사람이 좀 많은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에 비하면 여간 다양한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집엔 아내도 어엿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그간 좀 주름살이 생긴 것 같이도 보였지만 아직 40살도 채 넘기지 않은 싱싱한 중년 부인으로서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에 서글서글 눈매가 시원스런 그런 여인이었다. 그뿐인가 슬아엔 자식도 있었다. 알도토리 같은 삼남매였다.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맏딸 말고도 밑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3학년인 막내딸 다 키웠다고 볼 수도 있는 자랑스런 아이들이었다. 비록 서적 외판원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직업을 가졌으며 집도 가정도 거느리며 지금까지 살아오던 박만수. 그쯤 되면 과히 남부럽지 않은 사내 아니었겠나. 그런 친구 박만수가 행방불명이 되다니 말도 안 된다. 그것도 바로 집 앞에서 밤도 깊지 않은 바로 그런 시각에 말이다. 박만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 첫 밤은 이 양반 어디 가서 술 마시다 그랬거니 했단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 둘째 날 밤은 이거 틀림없이 직결 재판을 받고 지금쯤 어느 경찰서 유치장 안에 갇혀 있으며 집에 연락할 길이 없어 그리 된 걸게라고. 셋째 날 밤엔 이 양반이 걸려도 단단히 걸려든 모양이로구나 싶었다. 그러게 아직도 풀려나오지 못하잖나 말이다. 넷째 날 밤엔 좀 불안해졌으며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밝힌 식구들은 닷새째 가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했다. 곧 신문에도 이 사실이 보도됐고 이래서 박만수를 아는 우리 친구들은 물론 실은 나도 그 신문 기사를 읽고서야 그의 실종을 확인하게 되었던 터다. 사실이었구나 그게. 사건을 맡은 경찰은 우선 원한관계에다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나섰다. 그래서 실종 당일까지 박만수가 몸담고 있던 출판사의 몇몇 사원, 특히 외판 사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폈으며 차츰 그 범위를 넓혀서 평소 박만수와 절친했던 친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떠올렸고 여기엔 물론 나도 포함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실로 나를 느닷없이 찾아든 형사가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대자 안녕하십니까. 나도 같은 말로 그에게 대꾸했다. 박만수 씨 사건 때문에 이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다방에라도 가서 얘기를 나누실까요? 나의 물음에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마다하며 형사가 책상 바로 옆에 따로 놓인 간이 의자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안 잡힌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선생까지 오늘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증거품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글쎄요. 글쎄요라뇨? 그 증거품을 찾아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형사는 내 말엔 대꾸도 않고 갑자기 엄숙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되도록 지금부터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얘기가 빨리 끝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머침해진 내가 조문 볼멘 소리를 내뱉자. 그러나 그는 아랑곳 않고 가죽 점퍼 주머니 속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들더니 이윽고 첫 질문을 내게 던졌다. 선생과 박만수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생 관계죠. 두 분 사이는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오가다가 틈만 있으면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다리 쉬임을 하다가 가던 그런 친구였죠. 우린 졸업반 때 같은 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허물없던 동창분들이 선생 말고도 또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러나 그들한텐 이미 경찰에서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우정들이십니다. 아직까지 우정이 식지 않고 더구나 서적 외판을 하는 보잘것없는 동창생을 그처럼 저버리지 않고 가까이들 사귀다니 말씀입니다. 직업하고 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왜요? 있죠. 씁쓸름 웃고 나서 형사가 또 물었다. 전에 박만수 씨와 금전거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서 10만 원을 구워갔죠. 봄에.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내가 그에게 갚을 것이 남아있죠. 얼마나 됩니까 그게? 월부 죗값을 아직 5달이나 더 부어야 되니까요. 그것마저 수첩 속에다 적어 넣은 다음 형사가 내 얼굴을 지켜보면서 물어봤다. 전에 혹 박만수 씨와 언쟁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야 물론 있었죠. 무엇 때문에? 너 요즘 내 사무실에 발길이 왜 그리 뜸해졌냐? 사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 미안해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째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다. 그만. 박만수 씨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난 초 닷새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럼 그날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이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쯤 헤어졌습니까 그날? 그는 여느 때처럼 나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소주를 2병 깐 후 곧 헤어졌었죠. 네. 술값은 누가 냈습니까? 물론 내가 냈죠. 그때도. 잘 알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랜 시간 사무에 지장을 들여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인사까지 하며 자리를 떴다. 또 들리십시오. 그의 등 뒤에다 대고 나도 정중하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사가 사흘 후에 내 사무실에 또 나타났다. 그의 2번째 방문을 받고 나는 기분이 영 잡쳐버렸다. 이 친구가 혹시 나를 범인으로 잘못 짚은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없고 보니 덕분에 입맛이 떨떠름했고 아주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다. 눈치를 챈 형사가 씩 웃어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지난번처럼 긴장하실 필요는 요만큼도 없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나는 긴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퍽 다행한 노릇입니다. 그러셨다면. 그런데 이번 용건은 또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용의자와 협조자가 차츰 구별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어느 쪽이 됐단 말씀이신지요? 단연 후자 쪽이십니다. 다행스런 입장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치 선생께서는 평소 박만수 씨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적극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일시적이나마 좀 더 친숙해진 관계가 되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말인즉 그동안 원한 관계로 인한 납치 또는 유괴, 그로 인한 감금 또는 살인 이렇게 수사를 펴봤지만 도무지 실마리가 안 잡히더라 이거였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침으로써 원망이나 원한을 살 만큼 모질지가 못한 박만수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더라는 결론이었다. 어리석은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을 원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는 게 어떠실까요? 나의 제안에 이를테면 치정관계나 염세자살 이런 식으로 말씀이신가요? 대번에 형사가 그렇게 말했다. 이미 그러셨군요. 그러고 나서 찾아오셨군요. 또 저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정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공처가들 중에서도 그런 공처가가 없을 정도로 그는 무서운 공처가였습니다. 네, 이미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의 부인은 드물게 보는 미인이죠. 그렇더군요. 정말. 박만수가 그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여자가 아직 고교 졸업반 시절 그때였죠. 그때만 해도 박만수 그 친구네 집은 넉넉하게 잘 살았었고요. 대학교 졸업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다면서 특히 그의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했었지만 저 여자 아니면 난 죽겠다고 박만수가 펄펄 뛰었고 여고를 졸업한 그 여자와 곧 동거생활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랬었군요. 이쯤 되자 집안 어른들은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후로 여자는 그때의 시부모들 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틈틈이 그걸 나타내더라 이거였습니다. 안갚음을 해댄 거죠. 이미 부모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로 재산도 다 날리고 또 직장마저 이룬 후 겨우 서적 외판사원으로 뛰면서 생계를 꾸리다 보니 그만 마누라한테 기가 죽어 지내게 됐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한 가정에서 사내란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인데 그 기계가 기계 노릇을 못하다 보면 그건 너무도 당연한 노릇이었죠. 거기다 마누라는 아직도 싱싱하게 예쁘고 의처증까지 곁들여 지내던 공처가였습니다. 박만수는. 저런 저런. 이어 형사가 불러댔다. 그렇다면 선생.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대꾸했다. 그토록 아내에게 반했었고 그토록 미모의 아내를 누구에게 아낄까 겁이 나서 그 비위를 맞춰가며 정신없이 살아오던 박만수 씨였다면 그렇군요. 딴 여자를 곁눈질 해볼 겨를이 또 감히 그럴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겠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미모의 부인 주위에 어떤 사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렇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글쎄 그것도 억측이시라니깐요. 아니 무슨 이유로 당신은 또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어봅시다. 그 여자는 텔레비전에 미쳐 있었죠. 네. 도대체 지금 당신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부인은 텔레비전을 끔찍이나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자나깨나 텔레비전 타령이었고 심지어는 잠꼬대에서도 뇌까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박만수에겐
그걸 사드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들이기에도 그날그날 똥줄이 빠지던 친구였으니까요. 그 흔해 빠진 텔레비전 한 대 사다 주지 못한 지지리도 못난 사내라며 박만수는 입버릇처럼 탄식해대곤 했었답니다. 아니요, 그 집엔 분명히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봤으니까요. 역시 예민하신 수사관이 눈초리십니다. 말씀대로 그의 집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요즘. 없던 집에 갑자기 어떻게 생긴 겁니까? 거기엔 또 이런 사연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부인께선 텔레비전에 미친 나머지 저녁부터 밤 시간은 거의 그 옆집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텔레비전 프로가 거의 끝날 시간쯤에서 겨우 집에 돌아와서는 그 연속극의 어디는 어떻고 등장 배우는 전에 어디서만 못하다는 둥 남편과 애들에게 한참 동안씩 신나게 짓거려대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다죠.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됐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인네가 이웃집에 가서 온통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니. 박만수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좀은 창피스럽기도 했고 아니 그보다는 앞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흔해 빠진 텔레비전 한 대를 사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안타까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그는 이윽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윽고 그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습니다. 출연했구먼요. 그렇습니다. 평소 그의 목청은 남에게 그리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잔뜩 믿고서 때마침 한창 인기를 모으던 아마추어 노래자랑 시간에 몸을 덜덜 떨어가며 출연한 것입니다. 나도 그 장면을 집에서 지켜보았고요. 친구는 노래하기 전부터 사뭇 몸을 떨었었죠. 이윽고 마이크를 잡자 그는 곧 침착해졌지만 그때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곡목 자체도 그랬지만 아주 슬프게 울렸습니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방청객들은 요란하게 박수를 쳐주더군요. 나도 그랬었고요. 이윽고 심사발표 차례였습니다. 1등의 박만수였습니다. 이윽고 그에겐 상품으로 내놓았던 16인치 텔레비전 한 대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든 박만수는 웃음은커녕 막 울었습니다. 보고 있던 나도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건. 말을 끝내자 나의 콧마루는 다시 한번 시큰해졌는데 형사의 두 눈에도 한두 방울 눈물이 내비쳤고 그러나 그는 애써 그걸 감추며 갑자기 음성이 날카로워졌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혹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의 부인은 허구한 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옆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그 집 사내와 혹시 이런 뜻으로 내게 물으신 모양인데 그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긴 과부댁이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박만수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없습니까? 직업이 직업인 만치 물론이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요.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인 혼자 집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혹 선생께서 이런 때 그의 집을 지나치는 길에 방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해 마시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아예 싹 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은 낮 시간에 쭉 뭘 하며 혼자 지내왔을까요? 찾아드는 남자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따금씩 외출을 안 했는지 박만수 씨로부터 거기에 대해 들은 말씀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밤이면 텔레비전에 미쳤고 낮에는 전기 세탁기에 다음에 전기밥솥, 전기밥통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하루 종일 미쳤으며 그만 시들해지면 짜증을 내고 그러면 박만수는 그런 아내를 위해 또 아내가 사고 싶어 안달을 하는 물건을 월부로 들여다주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참. 입맛을 다시고 난 형사가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그리고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중얼거렸다. 선생, 네? 평소 박만수 씨는 어땠습니까? 뭐가 어땠습니까? 어느새 내 입에도 담배가 물려져 있었고 성냥불을 득 그어 불 붙여 빨면서 그렇게 대꾸했다. 이를테면 성격이 어둡다든가? 내성적이었죠. 옳지. 그러나 자살할 만큼 똑똑한 친구는 못 되었죠. 똑똑하면 자살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났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선생께서도 말씀이죠. 나도 그런 놈이죠, 물론.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농담으로 돌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에 혹시 박만수 씨가 자살하고 싶다는 말 꺼낸 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늘 가난했으면서도 그는 자신에 늘 만족해 했었죠.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겐 그 누구에게도 절대 빠지지 않는 미모의 아내가 있고 무럭무럭 커가는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난 행복한 사내 라고 늘 그렇듯 짓거리곤 했었죠. 네. 빌어먹을. 책상 위에 놓인 재떨이에다 담뱃불을 비벼 끄고 형사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실례가 퍽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자 나도 따라 일어서며 그러나 이번엔 내가 그에게 물어봤다.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주시렵니까? 수사상 곤란한 질문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신문기사엔 실종 당일 밤 초저녁에 누가 그의 집 대문을 두드렸었고 아이의 이름까지 불렀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그저 흘려버렸고 두 번째는 분명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세 번째는 아버지 박만수 씨의 음성이라고 단정하고 큰아들이 나가봤지만 대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은요? 뭐 신문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어제 박만수 씨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어느 기성복 옷가게에서 그날 박만수 씨가 입고 외출했던 양복 한 벌이 발견됐습니다. 외판원들은 용모가 단정해야 하는 만치 양복은 아직 새 것이었고 알아보니 박만수 씨가 실종된 그 다음 날 아침나절에 어떤 양아치 차림의 청년 하나가 그 옷을 들고 와서 아주 헐값으로 넘기고 갔다 이거였죠. 그놈 옷을 팔고 간 놈은 잡혔습니까? 그 말에 형사는 웃었다. 잡았죠. 정말 용하십니다. 그래 그놈의 짓이던가요 모두가? 그놈은 좀도둑이었습니다. 집안을 엿보기 위해 박만수 씨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가자 거기 양복 한 벌이 홀랑 벗겨져 있었다 이거였죠. 누가 이렇듯 새 양복을 벗어났을까? 처음엔 이상한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얼떨결에 그 옷만 챙겨들고 도망쳤다 이겁니다. 제 딴엔 하느님한테 맹세를 하겠다며 거듭거듭 우기고만 있으니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옷은 양복 말고도 또 있을 텐데요. 와이셔츠와 넥타이, 박만수 씨가 입고 있던 러닝 셔츠며 팬티는 그 녀석의 진술대로 길가의 어느 집 쓰레기통 속에서 구두는 도망칠 때 녀석이 흘린 것이 한 짝 한 짝씩 따로따로 발견됐고요. 아마 녀석이 박만수를 죽였다면 도대체 그 시체는 어디다가 버렸을까요? 아직 속다는 금물입니다. 그가 박만수 씨를 살해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잡히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안 그렇겠습니까, 선생? 박만수의 실종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간 유일한 용의자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그 양아치 청년도 박만수 실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명이 되어 일단은 곤경을 모면케 되었다. 그러니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며 그 가족이나 수사기관이나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 내가 박만수의 집을 찾은 건 바로 이 무렵이었다. 생각과는 달리 그의 가족들은 한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밤에도 그들은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무슨 연속극인가 정신없이 지켜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의 방문을 받자 그만 모두들 조문 멋쩍은 표정이었다. 퍽 놀라셨겠습니다. 내가 위로하자 박만수 부인은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건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그러면서 여인은 아직도 끄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텔레비전 화면을 힐끔 한 차례 곁눈질해보고는 그날도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오늘은 잊지 않고 꼭 냉장고 값을 알아오마고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는지 벌써부터 큰 걱정이에요. 갑자기 한숨을 쉬고 나서 어느새 눈길은 또 텔레비전 화면으로 가 있었다. 냉장고라뇨? 전기 냉장고 있잖아요. 그게 이 집에서 그렇게 필요가 됩니까? 내 말에 여인은 성깔도 친 음성으로 쏘아박듯 말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이제 곧 여름철 아니에요. 김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곧 쉬어버리니 당할 재주가 있어야죠. 그러나 김치를 냉장고 속에 넣어 보관해 보세요. 적어도 한 주일은 가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맛도 마시려니와 그게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사내분들은 그걸 정말 몰라요. 친구가 냉장고 걱정하는 소리를 진작에 들었었죠. 벌써 작년부터 그에게 부탁했던 건데요, 뭘.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순간 안 내킨 감정과 함께 뭉클뭉클 치솟는 역정을 또 어쩔 수 없이 느끼며 이번엔 가까이 앉아있는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맏딸내는 그래도 어른스럽게 사뭇 시무룩한 표정이었으나 그 동생들은 태평스런 얼굴로 그때도 텔레비전 화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넌 틀림없이 너의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었니? 정말? 내가 불쑥 물어보자 고등학생인 아들놈이 큰 소리로 대꾸했다. 그럼요. 듣고 말고요. 혹 딴 사람 목소리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저씨도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구별 못하려고요. 더구나 그날 밤은 이 기분 등록금을 타내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요, 뭘. 네가 대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며,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 무서운 생각이 휙 들더군요. 분명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없으니 안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못 봤냐? 근처에서? 봤어요. 누군가 저쪽 골목길 모퉁이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요. 뒤쫓아 가보지 그랬어. 무서웠는걸요, 뭘. 그러자 막내딸애가 텔레비전 화면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재빨리 스위치를 돌리면서 종알거렸다. 난 아빠가 미워. 왜? 내가 물었다. 아빤 죽은 게 아니고 어디로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만 편하려고요. 죽은 것도 도망친 것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냐? 나는 버럭 고함을 쳤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였다. 그럼요. 이번에 계집애가 눈을 흡뜨며 묻자 나는 그만 벅벅 악을 썼다. 식구들을 벌어먹이기 위해 고생하던 허구한 날 식구들한테 시달리다 못한 너희 아빠는 그날 밤 대문 앞에 이르러 마침내 다 달아 없어진 거란 말이다. 알겠냐? 모두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물질 만능의 소비사회에서 마음속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서민사회의 중년 가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희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